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철입니다. 그 서귀포시 그 남원을 아시지? 저는 남원의 의길인데 의길에서 쭉 오면서 몇 시간 걸릴지 몰라갖고 좀 일찍 출발했는데 오다 보니까 1시간 한 20분 이렇게 걸린 거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진짜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실 그 대학 때는 법학을 배웠고 막 한참 나이 좀 들어서 석사할 때는 우리 제주 자연문화유산 그거에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또 나이 드니까 그 지리학을 이렇게 박사과정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지리학 쪽에서도 역사지리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갖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떨어져 있고 좀 다른 것 같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지식이라는 그런 게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보완도 하고 영향도 주고 관계도 맺고 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여기 오늘 오신 그 선생님들께서도 하시는 일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도 강의 따로 내 생활 따로 내 하는 일 따로 말고 같이 이것도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로서 하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나마 이렇게 강의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제도 넓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제 앞에 거는 불 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래 거는 필요 없어. 아래 거. 그래서 그 한강 오신 김만일이 생애와 한마 감목관에 대해서 한 시간 남짓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쭉 보시면 내용들이 그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김만일이라도 출생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말을 키우게 된 계기와 그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선마했던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김만일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손들이 나라의 그 목장, 군마 목장하고 김만일이 키웠던 그 말목장을 이렇게 합쳐갖고 산마장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산마장에서 그 경주 김씨 가문에서 산마 감목관들이 식습을 하면서 236년 동안 이렇게 경영했던 그런 과정들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그 한방울 김만일 생애와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김만일 정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가 우리 시대적인 어떤 소명으로서 그 다음에 김만일과 산마 감목관의 그 말 사용을 통한 우리 나라 사랑을 했던 부분 그리고 독특한 우리 제주도는 참 아주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독특한 말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특한 제주의 말문화 형성의 줄기를 지금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현대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지금 뭐 교육이든 어떤 그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든 그다음에 한마공신과 우리 오신 말문화 이런 그 현역사 양성에서 좀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이 김만일의 그 83년간의 그 생애와 236년간 이어졌던 그 산마장의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쭉 이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군망복국을 했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나눔의 정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발표 때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서 어떤 우리 이야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이제 나중에 좀 약간 나오겠지만 우리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더라도 한 뭐 1760 기사 중에 만일 기사가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280건에 이른다는 거는 그만큼 제주라는 공간, 제주라는 지역이 이 말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반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판마운 김만리와 산마장도 제주 역사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장의 역사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2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2개 다 보리는 말고 한번 간단하게 잠깐만요. 하나만 하고 보고 가볍게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나오면 영상 하나도 일단 방영을 하도록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한마공기 김만리 기념관에서 가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좀 정리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공신이라 부르겠노라. 조선 중기 제주 사람 김만리는 운명처럼 만난 말 한마디를 정성껏 물고 1만마리로 빌런을 쓰고 그의 복장은 한라산 일대의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으로 수많은 백성과 병사들이 죽었고 대부분의 말도 함께 잃어 외군과 맞서 싸우기 어려웠다. 조선에서 전쟁에 쓸 수 있는 말은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김만리 험말을 결심한다. 바닷길이 빠르지만 귀한 말을 옮기기엔 위험하다. 안전한 도로를 이용해 한양으로 올라간다.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은 빨들의 행렬에 환호하였다. 광해군 12년 71세의 김만리는 500여 만을 험마하였다. 크게 감동한 광해군은 김만리를 정이부 오이도총부 도총관을 제수하여 엄마 공신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영상을 잘 봤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듣게 들었는데, 우리 제주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른 한국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많이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신들의 고향이다, 뭐 전설의 고향이다, 한국의 낙원이다, 뭐 방어백, 절호백, 그 다음에 무슨 유배의 섬이다, 항쟁의 섬이다, 삼다의 섬이다, 세계 평화의 섬이다, 세계 자유유산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주도라는 것은 어떤 독특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갖고 있고, 우리 제주 사람들만이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종합역사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라는 이런 공간은 어쨌든 말 기르기에는 상당히 적합했다. 기후든 아니면 어떤 이 자연 여건이든 생적 환경이든 알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기르기 시작하면서 쭉 뭐 탐나국 시대,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까지 군사, 교통, 산업, 외교, 일상 전 생활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간단히 가보면 뭐 대충 보면 뭐 한 30에서 한 10만 년 전에 우리가 그 화산체 제주 그 한라산 고지대에 화산체가 생성됐다고 하고 뭐 대충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기원전 한 500년 전부터 탐나고 형성됐다. 그게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기록에 보면 탐나국의 백제에 뭐 토사물을 바쳤다라는 기록이라든지 일본의 사신 그간에 당나라의 사신 파견하고 신라의 속국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역사에서 국제화되는 게 언제쯤 되냐면 고려시대가 돼서 1105년 축조 10년에 고려에 영속되면서 탐나궁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 2년이니까 1295년에 제주목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라는 곳이 목장을 설치하는데 여건이 좋은가? 아니면 그래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찬반 양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쭉 기록을 보면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 보면은 기온도 온난하고 맹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철발산지가 초지대 이런 게 쭉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산에 이렇게 막 풀어서 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 입장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 분들은 보면은 지역이 너무 좋다.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토지가 척박하다. 그리고 수초도 부족하다. 약간 상반된 견해들을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그 조정의 신하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 제주를 가리켜서 아주 중국에서 말 생산 유명했던 기북에 비유를 하면서 아주 제주도라는 것이 말 키우는데 아주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그 조정 대신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도는 저희의 그 말목장은 아주 명마를 이렇게 생산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고 원명에까지 그 명성을 떨친다라는 기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약간 보면은 그런 찬반 내용들이 좀 나온다. 보면은 고려사 같은 데 보면은 탐나 땅이 너무 척박해. 백성은 너무 가난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탐나 이 제주 탐나라는 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아주 이곳에 뭔가 안에 또 경비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성종 때 고태필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산중턱 아래 우리 나라에서 목장 10개 이렇게 10개 목장이 설치되는데 그 땅이 척박하게 농사 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아뢰는 데 반해서 권경을 하는 동승지를 역임했던 이 신하는 한라산 남쪽에 그리고 서귀포 중문이라든지 남원 이쪽 지칭하는 것인데 한라산 남쪽은 말을 기르는데 아주 좋고 말을 기르는 말마다 살이 튼다 이렇게 또 성종 임금한테 고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물이 즉 사람이 역사든 생활이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든 무슨 공부를 할 때 인물에 대해서 할 때는 역사 인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역사 인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역사 인물이 도대체 뭔가? 사료 같은 것을 분석해서 쭉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에 관한 어떤 생애라든지 업적 같은 것을 담아내는 연구가 되겠죠. 그러한 담아내는 연구라는 것은 해당 인물에 관한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고 그런 구성된 그 내용들은 그 각각의 지역마다의 원명, 지역 문화의 원명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료라는 게 뭡니까? 사료. 사료라는 것은 역사 내용 구성의 근거입니다. 사료. 그래서 그 사료가 없이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료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역사의 내용이라는 것은 공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료 없으면 역사 없다.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의 바탕을 둔 역사 인물을 이렇게 종합하고 그것을 잘 바꿔서 역사상의 고유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활용도 하고 응용도 하고 이렇게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출신 역사인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제주 역사인물 중에 누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각자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남궁 상공주와 홀리룰린 삼신 이야기도 옛날부터 있어 야말라 폴라 이야기하고 그다음 고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조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봉래를 이야기하고 문청부도 이야기하고 문충제도 이야기하고 김양필 이게 보면은 이건 알다시피 김만두 이렇게 쭉쭉쭉쭉쭉 우리 제주 역사인물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관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고두청도 있겠죠. 고두청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 한전 판유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 우리 국사를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방의 역사 우리 제주면 제주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왜 이렇게 지방의 역사는 그 교과서의 역사하고는 좀 다를까? 왜 다를까? 이런 질문. 지방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좀 가버린 건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쭉 배웠던 그 역사나 그 한국사라는 것은 중앙 중심적인 아주 획일적인 역사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 하나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변방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는 없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의 역사 즉 우리들의 살아온 그 발자취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명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왕조 시력을 쭉 보다 보면은 그 1760개 수많은 그 기사거리 중에서도 제주 관련 기사 중에서도 보면은 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져가는 거.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진상품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 기사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도민은 진짜 이러한 그 조정, 중앙 정부의 어떤 수탈과 착취를 거부하고 저항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순응해 가면서 우리 자치, 우리 제주도의 어떤 그 삶과 어떤 뭐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그러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여기 학교들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어쨌든 제주도는 말해보자 해서 방성이 비치는 곳으로서 선사 시대 때 말을 이렇게 사육하면서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제주만은 명성을 얻고 말에서 필요한 전마들을 아주 공급해내는 말 공급지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울시 김만일과 삼마정 운영 후손의 공원과 구일도 어쨌든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진짜 우리 제주도의 마정 어떻게 중앙정부와의 관련성에서조차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마공신 김만일과 그의 돌아가신 뒤에 효종 때 설치된 삼마장의 운영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업장, 그다음에 공문, 그다음에 구실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 갈 것입니다. 어쨌든 한마공신 김만일은 저희 고향 의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이러한 것은 전문 후마다 유리갑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목축가이자 경영자이시며 어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많은 말을 바침으로써 군남 국국에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로서 지중추 부사, 즉 중추부의 지사, 주진추 부사 겸 오이도총부 도총관을 이렇게 제수받고 한마공리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포상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면 근데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데 기록이 없다. 아랍을 말한다면 이렇게 아까 사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해져 있는 기록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체계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편찬한 거라든지 지방에서 편찬했던 문서라든지 개인이 편찬한 문서를 이렇게 해보면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구슬이 사마리아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 실정자가 접할 때는 원문 해석이 잘 안 돼 있어갖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해석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원문 보더라도 한 25회 주로 광해군 일기에 좀 많이 실려 있고 그다음에 숙종실록이나 정조실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 여기도 보면 아주 10건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제주 감옥관은 바로 헛마을이 김만일의 후손 가운데서 뽑아 벼슬을 시키고 싶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일성록 그다음 국조호합 이런 나라에서 편찬한 문서 자료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빼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편찬한 문서를 보더라도 관에서 편찬한 문서를 보더라도 제주 계록이라든지 탐라, 방영 총랑, 탐라지, 남한망월, 탐라지 초본, 정의역지, 정의군옥지 등등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그리고 이 사창 문서가 참 특이한데 탐라 기존이든 파노기 대충 들었던 것도 있고 그런 친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건데는 그다음에 응천일록 임마필기 쭉 해서 풍토록 그다음에 남면소승 남사로 남사일록 지역록 탐나록 해외 문경록 정헌 명예차감 이렇게 개인들이 와서 제주도에 와서 관리됐다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집을 내느냐면 제주도에 있다가 우리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듣기가. 그래서 이 김만일이 대목장 경륜과 준말을 생산해서 헌마했던 그런 헌마하면서 아주 제주인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고 입지적인 사실은 제주의 어떤 목사나 어떤 유배인들을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인 문집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만일의 가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오이도청부 도청관 지진추부사 한마공시 쉽게 우리 숙제 말로 촌놈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인물이 나올까라는 의문을 먼저 가져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김만일의 가게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일단 김만일만 이렇게 본다면 우리 김말지를 시작으로 해서 경순왕 쭉 해서 고려 시흥군 그래서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성계가 왕이 될 때 1392년 조선이 개국할 때 됐던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이성계를 호위무사하면서 개인 집에서부터 장제라고 그러는데 호위무사로 이렇게 하면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했던 김인찬. 근데 아쉽게도 이 김인찬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역사혁명에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그것을 구상하고 힘으로써 이성계가 조선 건국을 하는데 1등으로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딱 왕이 건국된 다음에 일주일만 작벌을 해버렸어요. 참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 이성계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심이 돼갖고 막 며칠 동안 뭐 조회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김인찬의 세 번째 아들이 제주도에 내려옵니다. 이때는 그 우리 역사책 배울 때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왕 되니까 왕성왕을 하면서 좀 약간 자기한테 더 센 사람 좀 쳐버리잖아요. 왕자인 남자 피해 전국이 하면서 아마 그 당시 1402년에 제주도에 피거했을 것이다 이렇게 왔을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이광 김인찬 세 번째 아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는데 제일 처음 그 오조리 쪽에 성산 오조리 쪽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교육에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또 기록해 보면 그 성산 오조리 쪽에 와서 이렇게 그 후진 양성을 하면서 그 당시 성주인 고봉래하고 문충수의 협조로 말을 이때 바친 기록이 나와요. 6마리를 그 마유산, 그 마유봉에 보냈다는 말이 논다 일반이니까 마유산 거기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타인데 그쪽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주에 어떤 경주김씨 입도시조 김금룡의 2세 3세가 어떤 진사리 지금 그 서흥리 쪽에서 그 다음에 수망이 쪽으로 그 남은 수망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1550년경에 수망이 남편 삼리허에 설동하여 즉 1550년경에 의기리 지역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에 보면은 오전 쪽에서 쭉 서진하는 거지. 서흥리 쪽으로 오고 수망이 의기리 쪽으로 이렇게 경주김씨 가문이 이동을 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1550년에 김만희 날쯤에 지금 말했지만은 김만희 때 딱 말 키워서 팍 번성했다가 아니고 올라가다 보니 선조가 벌써 그 당시에 말을 갖췄다 기록이 있다는데 그 경주김씨 가문에는 말의 개량과 번식에는 김만일 때부터 아니 선조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50년경에 일단 김만일이 이렇게 의기리 지역에 와봤던 분이 있겠지만은 여기 뭐 생가터가 있고 그런 뒤에 이렇게 디스라는 데가 있고 여기 넉시원도 있고 김만일 생가터 들어갈 때 진인도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기리에서 1550년에 김만일이 이렇게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김씨 가문이 이동했던 경로를 보면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 취락 구조에서 어떤 그 해로의 관문이기도 했던 성산 오조리를 시작으로 해서 차츰 내륙급진 성음리 수망리 의기리를 지나면서 의기리에서 일단 크게 정착을 한 다음에 다시 차츰 어떤 서쪽으로 토평이든 여기 아까 신유이지만 신유라든지 혹은 후와 하원 중쪽으로 쭉 이동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을 했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좀 살기 좋은 데가 적지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관직이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이렇게 쭉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분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만희의 젊은 시절 어떻게 그 말을 이렇게 키웠지? 라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제주에 왔던 사람들은 나중에 호기심이 대상이 돼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만희는 많이 문제를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이건의 제주 품톡이라든지 송정배 해외 문경록에 보면 그 일면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김만희는 우리 제주도의 정병이었다. 병사 정병이었는데 기록에 따라 한 필이다, 두 필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그래서 이렇게 얻어갖고 정의연이라는 것은 지금의 남원 지역 그쪽에 이렇게 풀하게 키웠더니만은 새끼도 잘 낳고 말도 잘 크고 아주 우수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이 말들이 어리버리하지 않고 아주 중마더라. 이러한 내용의 그 기록들을 아주 재밌게 이건하고 송주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그 김만일은 젊은 시절 정병이었다라는 신분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정병은 또 양인 중에서도 약간 그 상층부에 위치했던 그런
그 신분 계층입니다. 그리고 뭐 정벽도 말과 관련돼서 말도 다 찾겠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1852년 그래서 묵과에 급제했다 이런 그 기록도 있는데 딱 그래서 맨날 이렇게 딱그 지금 그 역사적 기록 찾지 못했는데 어떤 방답진 천절제로 이렇게 여김했다는 것은 그 전에 묵과가 이렇게 합격하니까 이렇게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52년에 이 방답진 여기에 지도부에 날 건데 여기에 전남 여수시 돌산도 지금 그 방답진 첨절제사를 여김했다는 그 기록. 그래서 근데 참 그 참 운명이면 운명이랄까. 그 김만일이 이렇게 방답진 첨절제사를 여김했는데 그 손자 김반이라는 손자는 여기 뭐냐 묵과 일이 급제한 다음에 어디에서 이 첨절제사를 한다면 여기. 근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할아버지는 이쪽, 손자는 이쪽. 그 남매한 그 매력계층이든 이 두 분이 다 마구같이 이렇게 손자하고 할아버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첨절제사 이쪽에 임무가에 대해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그 마필의 용역은 뭐 기본적으로 전마, 어떤 뭐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최신, 그 다음에 승마 등으로 국가적인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김만일은 특히 마중의 개장이라든지 첨절제사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준마 생산에 아주 심려를 기울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조 때의 마정과 전말 필요. 선조 때는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전쟁도 많고. 그러면 전쟁이 있고 하면은 전마가 필요하잖아요. 나라의 아주 근간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 다음에는 마정이 또 막 그렇게 이 민폐가 많고. 그래서 당연히 민폐가 많으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좀 계획할 것인가라는 계획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은 제주도가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아주 공물을 산출하는 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주도에는 특별히 관리 3명을 이렇게 파견해갖고 뭐 관리하고 이렇게 겹겹 이 관방시설 매저씩 맞는 그런 관방시설도 이렇게 만들고 제주 목마의 그 유출이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제주 목마를 이렇게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어떤 그 낙인 한자로에 붙자서 딱 찍어갖고 나가지 못하게 제주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제주도에 대해서 그 말에 관련돼서 선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제주마가 이렇게 내려지는 전라도의 그 지금의 진도 이쪽에 그 이밤하고 그 악완포에 그 관인 설치해갖고 이렇게 성을 쌓고 또 거기에서 일단 제주도에 실어간 말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성을 쌓은 곳에 말을 풀어갖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 키운 다음에 쭉 나중에 그 서울로 이렇게 영성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진왜란으로 그 이런 상황 나라 자체가 이렇게 힘겹게 되니까 이 육지구에는 목장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승말들이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선조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나라가 참 이제 풍전등화다. 위기에 처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마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태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극적인 말이 그 임진왜란 당시 병조가 그 제안하는 말을 그대로 따봤는데 요즘 역전의 용서로 전쟁에 임하는 나라는 항상 말이 없어 전마 없어 걸어가는 것을 표현한다. 걸어가면서 그 표현하며 그 시 이렇게 포위한 거 시를 맡은 금군이 한 사람도 말이 있는 자가 없다. 만약 전말을 나눠줘야 할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태복시에 말을 관리하는 것 관점 태복시에 말을 이렇게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그 관점에서 가끔 말이 없다고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말의 부족 현상과 아주 말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그 왕에게 이렇게 아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임진왜란 때 이렇게 뭐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난세에 영웅난다. 난세에 영웅난다. 그래서 그 명종, 선조, 광해, 임조 때는 조선의 최대의 격변기였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란의 시대였죠. 그래서 그 16세기에는 4개의 침탈이 빈번했고, 뭐 여기 알고 있는 삼포해라든지 을묘해변,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주도를 약간 이렇게 옮겨서 보면 52년에 5월달에 지금 또 얘기 나왔습니다네. 그 외적과 중국 백성을 태운 그 8척의 배가 그 해선문 쪽에 내려간 천리천에 침입을 해. 침입을 하는데, 그러면 막 낙타가니까 관군이 격퇴를 하는데, 여기서 그 목사가 30명이고 외가 놓쳐버리게 되니까, 김춘열 그 목사를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15세기 중엽에, 16세기 중엽에. 그래서 국제정세와 조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외교 부분이든 국방 분야에서 당연히 김만일이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만일 한마가 왜 중요하냐 라는 것을 보면 그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중앙에서 전막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제주 사람들 특히 김만일 점을 적극 받치면서 조정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전말을 생산하며 관군 및 의병에 공급하면서 왜군 격퇴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주 전말 공급은 당시 전쟁 중에 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만일의 한마는 그의 목적에 대한 나라의 의존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수천 마리의 양말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올려보내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탐나 수명도 1702년 이영상 목사가 김남길 학원을 실어서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만은 복마복리라서 그 제주의 목장에서 막 키웠던 말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관전장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씩 다 점검하는데, 그래서 복마복리라서 어리버리한 말은 아니니까 좀 아까 준말을 불러서 그 목사가 이렇게 딱 와서 최종 점검하는 그 그림의 모습입니다. 복마복리라 해서.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 김만일이 한 말을 했을까? 이제 1994년 이야기인데, 그럼 19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으니까 그 2년 후잖아요. 2년 후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이름은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누구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기인. 제주 사람이 정보를 바쳤는데, 즉 제주도. 해외 사람으로서 아주 의리가 있다. 매우 가상하다. 아울러 상을 내리고 관제에게 제소해라. 왕이 내리는 거예요. 기인이 또 올라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직접 자기 썼죠.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으니까 더욱 가상하니까 그에게 각별의 상을 내리도록 하라는 게, 이게 1594년 기록이니까, 1994년 기록이니까 임진왜란 한참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으니까 그때서 이때 나라에서도 특히 누구라고 이름은 딱 주목이 딱 특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기인에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때 그 기인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누구일까? 김만일을 확인이 아직 안 하는 거 직접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독시는 이 말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 기관인데,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면은 당초에 분부했던 32,000필이 이렇게 모으라 하니까 그 32,000필이 제주에 1,000필, 전라도 400필 이렇게 쭉쭉쭉 책정했는데, 보니까 그 제주에서조차도 1,000필을 좀 채우기 어렵다. 그거 계산해 볼 때, 아무리 그 백방으로 막 노력을 해서 말들을 모아본다 그러더라도 2,000필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지금 풍정공화에 빠졌으니까 선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제주에서 좀 말 좀 더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조정은 명나라에서 자꾸 말을 요구하고, 또 한두 필도 아니고 막 2,000필씩 막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2,000필 말을 줘달라고 해서 제주에 할당된 게 1,000필의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복시에서는 어렵다 2,000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해라.
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 당시의 그 사정과 김만일 목장이 그 어떤 그 기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만일 입장에서는 헛말을 하고 그 광해군 입장에서는 아주 각별하게 보호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를 하면서 이제 그 이 김만일 목장이 보호를 받고 또 그다음에 또 김만일은 그 보호 속에서 말을 생산해서 다시 리사이클하면서 이렇게 헛말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보면 아이고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속된 말로 좀 관리도 못해판 아까 뭐 아주 그냥 뭐 관리가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리들이 특히 말을 이렇게 땡기는 일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말을. 그래서 기왕에 있는 관리들이 말을 듣지 않은 그 삶의 빈둥이 발생하는데 여기 제주 목사의 그 변형한 걸 살펴보면 아주 반드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주 교만하다. 아주 그래서 나라의 관청의 말을 이렇게 10마리 이렇게 훔쳐갖고 절반은 또 유배되는 거원백한테 이렇게 아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또 해남에 있는 종 여러 말을 사들여갖고 절반은 자기 수입으로 삼아서 이거 구라는 거 말이 아니고 시가 종 팔아 이렇게 말 팔아갖고 자기 부리를 시종을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 아주 부패 사회. 그 다음에 정의영감을 어떤 이정경을 보면 또 관청의 말들 막 딸쳐갖고 자기 미천으로 삼는지 이렇게 관리들이 어떤 그 말을 수탈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기록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마의 학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김만일 목장에서 해결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외적이 재침략, 정유질환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전마를 확보하는 방안은 아주 방안에서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꼿뚜렷한 해결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주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령들이 치는 여전했고 학대도 그냥 쭉 일어났고 기강도 무너지고 이런 기록들을 조선왕조 이 선조실록에 보면 그 기자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한 당시 그 제주 상황은 더 자연적으로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진창이고 가을 곡식은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도로는 진창이고 가을 곡식은 썩어 무너져 수확하지 못한 농민들이 굶주려 곰피바에 참아 볼 수가 없다. 라고 김상원이 보고했던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그 처참했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광해군과 김만일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자 피난길에 올랐던 선조하고는 달리 광해는 군조를 이끌면서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되죠. 이렇듯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그 광해군은 왕의 오른이 이 전쟁을 이렇게 수습하고 복구해야 되고 전부 복구라든지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마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전신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09년에 즉위를 하면서 3사 중에 한 부자인 사한부 사관은 홍문관을 3사라고 하는데 그 3사 중에 사한부 사관 관리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강연을 하죠.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은 광해군은 너무 전마에 확보하는 것이 긴박하고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말 전담하라. 그래서 전마를 확보하는데 아주 진작하면서 그 간언을 물리치고 전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이죠. 자, 결국 이제는 그러한 전마 확보를 김만일의 사목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1912년 기록인데 중국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이 많다.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심지어 전국에 있는 각 목장에서 그 말들 다 이렇게 모아봐도 그 책정되어 있는 말의 수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김만일 목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담당했던 그 사고주의에서 이렇게 그 아래는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을 절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풍만 김만일은 사위에 번창하여 수천여 마리뿐이 아니어서 국둔이 3-4배 이상입니다. 말을 놓아 먹여 번식시키는 것이 이렇게 모두가 이게 나라의 땅이다. 국가에 터지고 옛날에 예전에 그 말을 바친 그 공으로서 높은 관직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은혜 아주 심각한 것이다. 얼마나 그 시각 자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가 은혜 아주 높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뭐 세금 이렇게 징수해갖고 그 규정 만들어서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없으니까 말값 좀 줘갖고 말값 줘갖고 좀 이런데 일처리 잘하는 그 관리한테에서 이렇게 보내갖고 약간 이렇게 말 돈 좀 주는 척 하고 가져오면 김만일도 좀 섭섭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급한 진상과 허다한 상전의 용도에 둘 다 편리하겠기에 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계책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광해군도 마지못해 윤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관련해서 도대체 돈을 이렇게 돈이 아니고 국면 이렇게 몇 동 정도 주고 이렇게 말을 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과 전마의 필요성에 비춰보면 뭐 10필, 뭐 20필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 상당한 말을 기입해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일대는 물론 뭐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수탈해 가는 건 아니지만 따지고 반대로 해석하면 그 적은 것 갖고 이렇게 주면서 억지로 가져갔다는 건 수탈에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만일이 키웠던 이 목장이 여기 보시면 대충 보면은 이쪽에 그 먹이리 지역이고 이쪽에 물량아리 그 있는 근처 이쪽에 민으로 해서 여기 쭉 남들과 있고 그래서 이쪽에 저점에 목장이 개인 목장이 이렇게 여기 먹이리 지역이니까 이 지금 목장을 하면서 나중에 되면은 1650년 효종 10년이 되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앞으로 말할 산마장이라는 개인 목장하고 국가의 목장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짝꿍을 해서 합쳐갖고 만든 그 목장의 그 경계가 여기 엄청난 그 규모가 되지. 여기 보면은 이쪽에 그 흙붉은 여기 보면은 반홍으로 그 저쪽에 그 편선이 선불로 여기 뭐 이쪽에 그 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라산 우리 남도로 있는 그 동쪽 부분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목장이 운영이 된다. 나중에 좀 아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개인이 살아가는 것은 나라의 어떤 운영과 정부,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김만일에 관련된 일도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68년 그 후금이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1668년에. 그래서 명나라는 이때 막 좀 다리가 좀 많이 풀린 상황이라서 조선에 다시 원병을 요청하니까 조선에서도 명나라하고는 이렇게 사대 교리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거절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해갖고 좀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마리 200마리다 이거 보면 2-3천마리만 그거는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광해군은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없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김만일 목장을 이렇게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근데 광해군에서 잠깐 우리가 뭐 약간 쉬어가면서 애언을 하는데 하늘이여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어쩌면 이다지도 한계같이 혹독한 형벌을 낸단 말입니까? 차라리 신발을 벗어버리듯 인간 세상을 벗어나 팔을 내점에 멀리 떠나서 해변가에 나가서 살면 예수를 맞추고 싶다. 이렇게 한탄을 한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기 한탄이 현실화 돼버린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1630년 제주로 유배 와서 1641년에 제주에 승하를 하시잖아요. 7월 1일 날.
그래서 그날 꼭 비온다 이렇게 속설이 이제 전해지는 것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그 분노하는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김만일 목장에서 그 말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중요성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납니다. 그 양시라는 사람이 막 그 김만일 가문에 김만일 그 아들이 이렇게 막 데려다가 현고를 가는데 광해군이 막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탁 합니다. 양시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김만일에 대해서 조선이 아니지도 감사히 보고하지도 않고 형장을 치고 신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김만일은 공익에서 이미 입프 직책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지실직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다면 양시현이 어찌 김만일 포함해서 사부자에게 멋대로 이렇게 형벌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암말 새끼냐 하니까 한 마리도 꺼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감히 천여필의 암말을 한꺼번에 뽑아와서 점검한단 말인가 하면서 극대로 합니다. 그래서 양시현 파직해라! 이런 파직해라. 그리고 추가해라. 그 후임자는 객색과 사례가 있는 문관을 정밀하게 가려서 보내라. 암말은 꺼내오지 말라. 암말을 한 필도 내오지 말고 순말만 잡아서 잘 점검한 다음에 이렇게 서울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몇 번 내가 당부를 했는데도 왜 말 안 듣느냐.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도대체 양시현이라는 놈을 차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광해군이 분노를 하면서 이런 기록이 이렇게 조상실록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도대체 양시현이라는 그 전망원이 김만일 그 집안에 김만일 포함한 아직까지 어떤 행보를 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막 말을 뭐 빼오려고 막 하다가 안 되겠다고 하니까 막 잡아놓고 입히게 잡히게 되면서 제목 붙이고 막 형장을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은 그 광해군이 아주 분노하면서 아주 그 양심에 파직하라 하면서 그 추고를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암말 좀 꺼내져 오지 말라고. 암말 새끼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그 당부를 하는 대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의해서 김만이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앞에 기억만 그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후 수탈과 혼란 속에서 관리들의 기강은 무너지고 부패가 아주 만연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나라가 아주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말 감소된 대책으로 암말 반출은 금매화됨에도 불구하고 암말 그 반출을 아주 금지하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음도 이 기록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당시 그 말이 국방상 중요하다. 그다음 뭐 대명 외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광해군은 김만일에 대한 그 일을 자기한테 말하지도 않고 했던 부분을 아주 질책을 합니다. 왜 김만일 부분을 나한테 이야기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양시현은 물론 그를 차출해 보낸 관청의 관리까지도 문책하라고 했던 지시를 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해군이 김만일에 대한 각별한 배려, 보호에 대한 그러한 면, 그리고 당시 김만일 집안이 어떤 잘못을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김만일 집안은 왕권의 보호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만일에 대한 국가의 요소들을 잠깐 정리해보면 역시 그 양시현 그 파문을 계기로 해서 암말 반출을 금지해서 말이 번식에 아주 원인을 쏟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김만일이 올려보내는 그런 그 말들 전마가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얼마나 필요하냐. 국가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국가에 대한 김만일의 어떤 의존도, 공헌도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 할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나이도 김만일은 1550년생입니다. 1550년생.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1620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몇 세 된다니 빼보면 되겠죠. 그때 그 나이 생각해보면 1550년생이 1620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만일이 결단합니다. 제주의 수령들은 아주 여기 제주도민들이 하이번 수탈하고 그 다음에 말은 계속 이렇게 빼앗아고 착취하면서 그 멸종될 지역에 처하게 되죠.
백성 학대 재물탈취 고해를 짜내우도 부족하여 백성의 머리털까지 잘라감으로 백성의 목을 베고 자살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수령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김만일의 준말을 작주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머리털 이야기하니까 잠깐만 여담하면 혹시 흑창망청이라는 일이 아십니까? 흑창에 머리털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태정태세 문단세 애성연 극연 연상 때 조선 8대 뭐를 보내냐면 최홍사 그다음에 최창사 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내갖고 천연하고 아주 좋은 말 건강한 그 말을 뽑고 그 각 고을에서 미녀나 그 기생들을 관리하게 했잖아요. 관리하게 했는데 이게 명신도 기생에서 뭘로 바꿔버립니까? 기생에서 운평 이렇게 명칭도 기생 운평으로 이렇게 바꿔요. 또 그 원각사 그 뭘로 만드냐면 기생 양성으로 만든 거예요. 기생 양성.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국립대학에서는 그 성균관을 그 학생들은 이게 다 내쫓아 버리고 이제 그 성균관의 유흥장이에요. 유흥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국을 이처럼 그 절대로 양성소라든지 그 대기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여성분이 보기에 좀 마음에 좀 들면 대관로 오라고 해요. 답이에요. 대관로 들어가면 대관로 가면 이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뭐가 되냐면 흥청 대관로 가는 흥청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냐면 대관로 가는 순간 명칭도 흥청되면 지체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높아진 거예요. 그러나 흥청이라고 해도 다 흥청이 또 아니에요. 거기서 또 급을 나와. 우리가 하늘천 땅저지 천 하늘 그다음 또 땅지. 그래서 그 흥청 중에서도 좀 높은 좀 더 빼라고 좀 더 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광할 때 갖다 써갖고 하늘천에 천광 흥청이 되고 약간 좀 딸리면 지니까 지과 이렇게 흥청에 이렇게 구분을 좀 하는 거예요. 여자는 또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 벼슬같이나 선배들이 하여금 이렇게 막 흥청들을 막 태우고 아저씨들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성은 이렇게 아주 정말 내려 못지 않게 이렇게 했었는데 뭐 또 이 연합이라는 분이 자기 큰아버지 월산대군의 부인까지 성추행하고 그러니까 결국 중정 만명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좌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그 목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 흥청들과 놀아다 망했다고 그래갖고 뭐라고 흥청, 망청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흥청과 유래가 약간 여담에서 나오는 어쨌든 이렇게 그 1620년 그 고령의 나에도 보면은 이제는 김만이 이렇게 수탈로서 이제 보호도 해야 되겠고 나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직접 500피를 이끌고 한양으로 가자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500피를 이끌고 바로 이렇게 한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잠깐만 읽어보면 이게 저 강해군 일기인데 뭐 일기인데 왜 이렇게 쭉쭉쭉쭉 붉은 쓰냐면 약간 그 조상을 치려고 할 때는 세 방을 만들어요. 초조만 만들고 중축을 만들고 정축원에서 다 정리하는데 대체 막 그 관리들이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다음 초조본. 그 다음에 중축원은 뭐냐면 그중에 약간 검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이상하다 해서 그냥 쭉쭉 붉은 걸로 긋고 이렇게 고쳐 주겠다 해서 해놔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정비행인에 그 정축을 이렇게 딱 완성한 다음에 다른 거를 딱 물을 해초하고 딱 버려. 근데 지금 조선을 중에서 광해군 일기만 중축원도 남아있고 정축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중축원하고 정축원인데 이 기록을 보다 보면 이 중축원의 기록이 사실 굉장히 아주 많은데 광해군 다음에 인조가 들어서면서 약간 깎아내리면서 걔가 뭐 이렇게 보이도 좀 도청광인데 여기 앞병액이네 구자 양성이 구청광 이런 식으로 막 기록한다든지
등등해서 약간 깎아내렸다는 기록이 앞뒤를 잘 면밀히 검토해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완성이 안 된 중초본 이야기. 그래서 빨간 거 이렇게 쭉쭉쭉 하고 옆에 첨가할 것은 옆에다 막 기록도 해놓은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최종 정초본을 만드는데 광해군 일기는 중초본하고 정초본이 다 존재하고 있다. 역사 연구에 오히려 아주 좋은 자료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500피를 직접 광해군한테 이끌어 가죠. 그래서 그때 그 광해군이 그 정교를 가지고 신학을 내렸고, 김만일이 서울에 올라온 지 이미 오래됐는데 어째 지금까지 처치하지 않는가? 관직 명을 안 하네, 처리 안 하네 말이죠. 그래서 속히 처리하라는 일을 해줘야 말하라. 김만일은 제주에 부양됐습니다. 말하기가 이렇게 막 해주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초중은 중중은 정중은 과정에서 이건 이런 식으로 수정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보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광해군이 김만일에게 내린 그 관직 지시를 빨리 이행하라고 그 담당 그 관청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관리가 적으면서 그 왕하는 거 통해서 그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담에 적는 겁니다. 이때에 이르러 만 500여 피를 와서 마쳤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이 특별히 총관에 제수됐는데 총관은 곧 이품 시식이다. 사람들이 모두 그것도 자기 개인 생각을 나타낸다. 완딱 쪽팔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직을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높은 정의품 관직을 이렇게 제수하니까 아주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빨리 그 관직 제수를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없자 왕은 15일쯤에 직접 김만일 가문에 관직 제수를 명합니다. 직접. 김만일의 말로 오비를 맞지 않으니 풍계를 때려 식직에 임명하는 공주에 그의 아들 김림은 수령에 제수할 것이며 둘째 아들 김대성은 당당히 어비하라. 그의 손자 김연은 군대 변장에서 서도록 승전을 받들라라고 광해군이 직접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조선의 3사 사무 사관을 한 것 같아요. 홍관역이 옆인데 사무 사관에서 무슨 말인지가 총관이라뇨. 김만일은 좀 바다 뭐 미천한 사람인데 좀 약간 좀 비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높은 짓을 줍니까? 하니까 광해군이 아주 딱 잘라서 말합니다. 사정을 참작해서 명한 것인데 뭐가 그리 큰 잘못이란 말인가. 너무 정롭게도 날라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관직 제수를 시행을 다시 거듭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김만일의 관직에 대해서 편마하고 비난했던 것만 아닙니다. 이때 보면은 의정부 당상 검상식을 맡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영의정의 등에 따라서 제시한 의견인데 김만일에게 파격적인 배수를 내리는 것은 단지 김만일 개인뿐만 아니라 좀 제주도 백성들을 위로도 해주고 좀 기분도 좋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뜻이 나온 것이다라고 해서 심정적으로 김만일을 옹호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에서 지금 몇 분 됐습니까? 한 시간 네? 한 시간 조금 지났어요. 그럼 3시 동안 이제 빨리빨리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김만일 1550년생이다.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몇 살인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빨리 된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반발하고 나 못하다. 지금 우리 나이도 뭐 거의 70 몇 살 돼갖고 막 관직하고 그렇게 해지겠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나 그만 없다. 삼수합니다. 그래서 한 뭐 80일 전 정도 이렇게 뭐 직접 한 수군해서 막 했는지 그것까지 갈수 일일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저 83일이 이렇게 해서 사임하고 제주도에 내려오는 것이죠. 온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어갖고 또 아주 특별하게 키운 말 4마리를 광해군에게 뭐 보답 자원인지 뭐 어쨌든 보낸다. 아주 준마하겠지. 그래서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는 급변하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이관이 일어나고 정묘란 일어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올라들어오니까 또 막 김만일 목장에서 말을 때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28년에 종일품 숭정 대부에
제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많이 가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기가 김만희 아버지 어머니 묘고 김만희 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지금 2009년에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비를 보면 이 앞에 부분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끼워 맞춰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건 약간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가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 보면 숭정대부 이 부분은 명확히 보이고요. 그래서 이 행자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약간 애미꾸리하게 보이고 쭉 해서 보이는 데도 있고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해보면 이 비석을 쓸 때 보면은 개사지열이었고 제일 앞에 풍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관청, 개사직, 그 다음에 자기 직분. 그래서 이거 쭉 해보면은 숭정대부 행은 행수법이라고 있고 있는데 그 약간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숭정대부 행 지중주부사 겸직을 했으니까 오이도 중부도 중간 김공주에서 이렇게 쭉 돼 있고 요거는 동쪽에 우리 동쪽에 있는 문인석, 요거는 서쪽에 있는 문인석입니다. 이게 앞부분이고 앞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판독이 좀 되고 이거 뒷부분이 여기 가보는 말이지 않지? 그걸 안 보이면 아예 우리 제도라 민자 확 해서 탁 보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전면 보면 숭정대부 행지중주부사기함 오이도 전면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아예 우리가 맨날 볼 때는 약간 민자에 그래서 확 과학적으로 딱 보내보니까 글자가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쭉 이렇게 해서 대기도 세 번째 이야기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고 쭉쭉 보면 해석을 해보니까 쭉 앞에 있겠지 첫째 아들 대명 두 번째 대사 쭉 있겠지 있고 보면 셋째 대기를 낳았다 쭉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도주궁의 자손 광양군의 자손인데 도주궁의 자손을 떼놓았다. 이건 그게 딱 선명히 나와 있어요. 도주궁의 자손을 떼놓았다. 고해 지인 종일분 순정들이 이랬다. 83세 돌아가시니 어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비문을 통해서 보니까 비문 기장인데 비문을 통해서 춘추시대에 아주 부자였던 도주궁에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재력이라든지 지위가 높았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비문에서 그 다음에 이 행수법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풍계가 높더라도 낮은 관직에 갈 수도 있고 거꾸로 풍계가 낮은 높은 관직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옛날에 다 겸직을 했어요. 하나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서 앞에 그러니까 행자 붙이는 경우도 숫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관직이 지금 하고 있는 관직이 풍계보다 낮으면 숫자 붙이고 풍계 높을 때는 여기서 행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직하고 풍계에 따라서 행자 붙이기도 하고 숫자 붙이기도 하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일이 돌아간 후에 1932년에 돌아가시는데 이 삼마장에는 1950년 효조 10년에 설치가 되는데 그전에 과정 공부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1952년에 김만일의 세 번째 아들이 아주 제물로 쓰는 검은 소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가의 공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제주했던 이기의 목사가 이거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가의 안정적인 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목장을 약간 해소하면서 김만일 목장과 합쳐갖고 민관으로 목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 집안의 말귀를 바뀌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전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기의 목사가 1959년 효종 10년에 건의를 해서 윤곽을 받아 설치된 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삼마장이 되겠습니다. 삼마장 중간에 지났지만 이가 엄청난 분야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삼마장은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여기 알다시피 상장도 있고 묵산장도 있고 침장도 있고 감마장도 있고 감마장은 특별히 왕에게 보내야 될 만한 아주 뛰어난 준마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 가시 쪽에 여기 보면 땅아리 오름 있고 있는 이 부분에 감마장으로 구역을 해서 넓은 지역을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마당의 운영 조직을 보면 뭐 감옥관장이 있고 마감이 국루나 목자 같은 이러한 그 직책들을 두어서 그 자기 맡은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산마 감옥관은 어떻게 임명했느냐? 그래서 그 김만일의 세 번째 아들 김대일이가 초대 감옥관으로 이렇게 임명되고 그 교직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그 경주 김씨 가문에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래서 그 임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임기는 자료 보면 막 일정하진 않아요. 중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1년 했다가 이렇게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정하진 않지만 대략 한 3, 4년 이렇게 재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9년부터 그 이게 산마당이 해소된 게 가보객이 일어났던 1894년 그 다음에 1895년이니까 한 236년간 숫자로서 83명이 감옥관이 이렇게 역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마 감옥관은 어쨌든 뭐 운영관리하고 말사육 뭐 기수선수하고 좋은 품종 만들어내고 뭐 군사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야기고 그 임명 절차의 변화 및 산마 감옥관 직제 폐지 이게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쭉 흘러오다가 한번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일단 김만일의 세 번째 아들 아까 말한 대로 그 김대길이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뭐 9년 10년 이렇게 산마 감옥관을 하고 그다음에 2대는 뭐 김사동 2년 3대는 뭐 12년 이렇게 이어지다가 숙종 때 1702년 이때는 우리가 마치 조금 전에 했지만 국마봉진 보면은 이영상 목사가 그랬다는 그 시인데 1702년 김만일에 오셔서 김진혁이 감옥관 때 위기가 났습니다. 누가 막 찔러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산목관이 목사를 막 강하게 부린다. 이렇게 막 밀어넣는 거야. 그래서 원망한 목사가 재수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영상 목사는 아이고 이때 이번 기회에 그러면 세습 폐지입니다. 그래서 정의영감이 이걸 개명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니까 우리 김만일 그 집안에서는 좀 세월이 흘러갔고 김세화 후손인 김만일 그 김세화 1719년 그러니까 1701년 하면 1719년이니까 꽤 시간이 되는데 1719년에 서울에 직접 올라가신 격정이라고 하는데 딱 쳐갖고 우리 관인각계에서 그 민원 이야기하는 어쨌든 그 신문고를 올려갖고 그 산마 감옥같이 우리가 부당하게 이렇게 찔러갖고 이렇게 됐는데 빨리 돌려달라 이렇게 격장을 올립니다. 신문고를 올려갖고 되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되진 않고 여러 차례 하면서 1719년에 이렇게 격정 신문고를 올려서 환원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안 되고 1722년이 돼서 1년이 되면은 세습으로 하는 산마 감옥관직이 이렇게 환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조 때 1782년, 그냥 18세기 후반부터는 산마 감옥관은 경주김씨 가문에서 이렇게 청거를 거치지 않고 제주 목사가 운동에서 이렇게 직접 택해서 임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임명 자체가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의 기능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약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목관이 어떻게 폐지되느냐면 시대가 이제 흐르고 이 공마 나라에 바치는 그 공마도 부작용도 생기고 폐단도 많고 해서 이제 우리 경주김씨 종중에서는 이거 이렇게 운영했으면 너무 부담이 되냐 해서 종중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일도 17세 감옥관 제이씨 서울의 상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왕이 임금에게 이야기해서는 그때 가자. 그래서 대표를 뽑는 거지. 그래서 김병호를 상경 대표로 선임해서 저게 선생님 여기 김병호 김부찬 교수님 증조거든요. 그래서 선임해갖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홍진 또 이렇게 경주김씨가 약간 이렇게 만나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진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좀 약간 도와달라 해서 김홍진을 접견하면서 산마 감관이 폐지돼야 되는 이유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이제는 폐지돼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결심을 보게 된 게 가보개혁 이듬해인 1895년이 됩니다. 그래서 1895년 거꾸로 돌아가서 1659년 하면 그 기간이 23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마 감관이 존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마장과 산마 감목관의 역사적 의의가 느끼는가. 김만이 나라의 필요한 전말을 이렇게 한마해서 나라의 가장 공헌을 한 시기를 포함하여 그의 좀 전에 봤던 그 후손들이 산마장을 양양하면서 300년 동안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 특정한 어떤 단문, 그 다음에 제주도라는 지역, 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게 과연 우리 인류에서 있을까? 라는 면. 그 다음에 그 산마 감목관은 조선시대 제주 산마장을 운영한 책임지는 핵심 직책이었고, 김만일 가문이 세습관들이 운영됐으며, 어떤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지금으로 치면 어떤 민간의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그 조직 관리 시스템, 이런 게 그 합쳐지는 독특한 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산마 감목관 운영의 중요성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그 제주도 목장이 하나의 산마장을 감독하는 그 감목관 직책을 특별히 만들어갖고 경주김씨 가문에서 대대로 이렇게 세습하도록 풀었는데, 당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목장 10개, 10소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 10소장은 원래는 그 판관이라든지 현감들이 이렇게 그 직을 겸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조치지만은 산마장은 김만일 가문의 특별히 이렇게 특별히 설치해갖고 이렇게 운영됐다는 어떤 독특한 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생각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한번 김만일, 그 다음에 산마 감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구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김대명은 김만일의 첫째 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웠던 1차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 당시에, 그래서 이 김대명이 18살에 국가 입주하는데, 이때 우리가 역사에서 나오는 김성일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김대명이 여기 역사 우리 구조에 안 나와. 어쨌든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진주 고성 사천 등지에서 김성일, 김시민 등이 이끈 의병들의 그 수모가 그렇게 큰 정공을 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다음에 가슴들이 제시되고, 그 1622년에는 이렇게 저라고 보성군수 경은 견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마동 첨절제가 제시되고, 보성군수로 이렇게 또 제식하면서 막 선전을 많이 보니까 지금 치령을 기린 선전비가 이 보성 쪽에 있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을. 그래서 진주에서는 임진왜란을 행정을 보면서 진주 대서각서원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다가 그 배양이 운영이 지금까지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초대 감목관으로 한 9년에서 40년 사이 이렇게 감목관을 제시해서 김대기를 보더라도 아까 말했던 1950년에 나라에서 그 제문을 쓰는 그 검은 소 한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때는 아까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긴 하는데, 김만일의 손자 김여하고 같이 삼촌 주께가 같이 한 208 양말을 국가에 헌납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계 목사가 건의해서 산마에 설치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 갖고 어쨌든 그 김대길이라는 초대 감목관도 보면은 이렇게 재직하는 동안에 2,000마리 정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양말을 계속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들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기문청. 이건 또 김만일의 증손이 되는데, 이렇게 급제하고 이렇게 발직을 하면서 요 부분을 한번 좀 주의깊게 볼 필요한데, 기무천을 이거 그 인명별인데, 기무천을 절충장군으로 삼을 것. 이때 목사였던 그 정동호가 그 나라의 그 장계를 올리죠. 기무천이 진실하는 일에 전념하여 아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각종 독실을 이렇게 모아갖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구로 나눠서 돈들이 모두 침송했다. 이는 지난 1706년에 제주 이렇게 어려움이 진유를 감독하러 왔던 어사 별단에도 기록돼 있다. 게다가 1718년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복식을 이렇게 마련해갖고 140석을 나눠서 진유했다.
자, 그러니까 계산 관측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왕명을 만들어서 두 차례 그 군진 백성들을 진행하면서 흉계를 올려주는 걸 이렇게 그 왕에게 올려서 허락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더 특사표를 있음이라고 해갖고 그 여기는 뭐 김만일의 고소인데 어쨌든 제주도가 이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1700년은 그 18세기 초반에는 진짜 말 그대로 막 흉년 들고 가뭄 있고 해서 먹기 살기 뭐 힘들 때 이때 그 이재민들에게 곡식 1340석을 이렇게 풀어서 부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만기 몇 석 했다고 얘기합니다. 300석이 한다고 하잖아요. 300석이 했다는데 이 당시 18세기 초에 1340석을 이렇게 풀어 공부하는 구현합니다. 이것이 또 이제는 그냥 뭐 묻혀지는 게 아니고 전라강사 그 김조택이가 임금에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 임금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1726년에 특사표리 있어. 특별히 내린다. 특사 표리 겉하고 바깥하고 안감하고 바깥. 예. 안감. 예. 특별히 이렇게 그 옷감에 그거를 한번 내린다 해서 그 벽사찰방 그 김남원에게 알립니다. 전라감사 김주택이 진위를 받았다는 데 대한 장면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김남원이 말 관리하는 거 잘하고 또 녹봉도 좀 주시면서 아주 그 어려운 백성들을 진율에 쓸 곡식을 보내갖고 전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1440점에 이르렀으니 대단하다. 가상하다. 특별히 옷한벌, 특별히 특사 표리 일설 가사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다음 받아야 할 일이기에 광이 명령서를 낸다. 이 문서도 이 특사표리 유서 명령서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많이 조명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김만일은 조선시대 국남국백기에 공헌을 하면서 제주마의 가치를 아주 높였고 한마공신으로 어떤 제주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은 그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국방과 외교에 기여하면서 제주마의 가치를 상승했고 우리나라 그 아전사와 마문화는 물론 어떤 그 제주 역사문화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만일의 활약으로 제주도는 국방, 외교, 산업 등 다양한 분야, 일상생활 이르기까지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정되면서 오늘날까지 김만일의 한마당시는 제주도 마을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그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그 의미가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에 크게 공헌했다. 국방과 외교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 마장사 및 만나 발달에도 공헌했다.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탁월한 목축가 및 대목장 경영자로서 말사요에서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성취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뭐 1440석 뭐 등등 뭐 이렇게 뭐 받침말들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적어보면 하나의 기부, 정신의 실천 어떻게 보면 오로지 이제 실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마당 설치와 제주마 생산세계 확립을 보면은 아까 뭐 이렇게 설명됐으면은 이 삼마당이라는 그 민간하고 정부 나라의 합동으로 만든 그 목장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나라에서 꾸준히 필요한 전마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깐 좀 말을 좀 빨리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